피고인들, 착석하십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 희귀병에 걸린 손자를 집안 망신이라며 내쫓았던 시부모가 이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려다보는 판사석의 남자는 바로 그때 버림받았던 그 아이였죠.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만든 20년 만의 재회.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에는 오늘도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현우 판사는 이 법원에서 가장 젊지만 동시에 가장 존경받는 법관 중 한 명이었죠. 현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7시 30분에는 어김없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현우에게는 단 1분의 지각도 용납되지 않았죠. 동료들은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집안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 하지만 현우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 있었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현우의 사무실에는 어머니 박미령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현우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현우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8살 때 받은 희귀 근육병 진단은 현우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했던 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행성 근육병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현우의 시어머니 조명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생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온 조명자에게 손자의 병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죠.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안 돼. 조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의 어머니 박미령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죠. 당장 친정으로 데리고 가. 우리 집에서는 그런 아이 못 봐. 결국 현우와 미령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이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평생 아내 뒤에서 살아온 성호에게는 반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날, 엄마와 함께 작은 가방 하나씩 들고 집을 나서던 순간을 말이죠. 엄마, 우리 왜 나가야 해요? 8살 현우의 질문에 미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잠깐만이야, 현우야. 곧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미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부터 미령은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청소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죠. 하루에 3,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미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가 밤늦게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말이죠. 아파? 엄마가 주물러 줄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미령은 아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죠. 엄마가 밤마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연탄비가 부족해서 방이 춥기 일쑤였고 현우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조금만 참아, 현우야. 엄마가 내일 연탄 사올게. 미령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책가방과 학용품을 사줄 여유가 없어서 미령은 중고품을 사서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새 가방인데 우리 현우 가방이 더 예뻐. 엄마가 정성껏 닦아준 거잖아. 미령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신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현우가 최고야. 미령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말이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현우는 계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했고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했죠. 15년간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미령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그것이 미령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3세의 현우는 홀로 남겨졌죠. 현우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버린 시부모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그 후 현우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법대에 진학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우는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한소영과 결혼해 귀여운 아들 준혁까지 두었죠. 소영은 내과 의사로 현우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보, 또 그 생각하고 있어? 소영은 남편이 어머니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걱정했습니다. 현우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 복수심은 여전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시부모들에게 당했던 치욕을 되돌려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현우에게 운명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우는 평소와 같이 법원에 출근했습니다. 비서 김주임이 오늘 재판 일정을 브리핑해 주었죠. 판사님, 오늘 오후 3시에 폭행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노인 부부가 피고인이에요. 현우는 사건 기록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은 노부부가 사기범을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었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현우는 사건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조명자 62세, 이성호 65세 부부였죠. 이름을 보면서도 현우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사건 내용을 보니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당한 노부부가 분노해서 사기범들을 직접 찾아가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것이었죠.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들이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는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유도했고
노부부는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그 분노가 폭행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현우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현우는 동료 판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정말 심각해. 오늘도 그런 사건 있잖아. 맞아. 피해자들이 분노해서 직접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어. 현우는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오늘 재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폭행이 명백한 범죄이지만 피고인들의 처지도 충분히 이해할 만했거든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판사복을 입고 법정으로 향했죠.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재판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현우는 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조명자와 이성호. 현우를 버린 시부모였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바짝 말랐죠. 한순간 어지러움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20년간 꿈에서도 잊지 않았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조명자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있었고 성호는 더욱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판사 입정. 법정 사무관의 선언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현우는 침착하게 판사석에 앉으며 법정을 둘러봤죠. 조명자와 성호도 현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젊은 판사 정도로 생각했던 조명자였지만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죠. 20년 전 8살 소년의 모습이 35세 판사의 얼굴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조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설마 현우가. 조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맞았던 것입니다. 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호는 현우를 알아보는 순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착석하십시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았죠.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조명자, 이성호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검사가 일어나서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고인들이 사기범의 아지트를 찾아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현우는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라고 하지만 폭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기범이 오히려 폭행 피해자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변호사가 일어나서 변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평생 모은 돈을 사기로 잃고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저지른 일이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조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당당하고 냉정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
떨리는 손을 보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에는 동정심보다는 복수심이 더 컸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이제 현우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시부모들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8살 아이를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내쫓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복수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우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확인했습니다. 20년간 법관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냉정함을 총동원했죠. 피고인 조명자 씨,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돈의 출처를 말씀해 보십시오. 조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알아봤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과 남편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작년에. 남편이 정년 퇴임했어요. 현우는 차갑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성우가 65세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면 이자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우는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죠. 하지만 현우의 관심은 사건 자체보다는 시부모들의 현재 상황에 있었습니다. 현재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현재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십니다. 현우는 조명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토록 체면과 명예를 중시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었죠.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군요. 현우의 말에 조명자가 움찔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거든요. 피고인 이성호 씨, 폭행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맞는지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기범들을 찾아갔는데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비웃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늙은이들이 뭘 안다고 나서냐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때린 겁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현우는 성우의 답변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렇게 소극적이던 시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의외였죠. 몇 번이나 때렸습니까? 서너 번.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피해자가 쓰러질 때까지 때렸습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격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검사가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폭행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봐준 것인데 너무 심했습니다. 현우는 진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인 상황이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폭행이 분명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는 왜 신고하지 않고 참았다가 나중에 고발한 겁니까? 처음에는 노인분들이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상처가 생각보다 심해서 병원비도 많이 나왔거든요. 현우는 피해자의 말을 들으며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생 모은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명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돈이 저희 전부였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20년 전에도 들었던 그 말이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현우는 조명자의 말을 들으며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조명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었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집안 체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8살 손자를 내쫓으면서도 같은 말을 했던 조명자였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피고인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군요. 조명자는 현우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살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차분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죠. 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혹시 저희를 아시는 건 아닌가요? 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들킨 것 같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착각이실 겁니다.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우는 냉정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의 달콤함을 느끼고 있었죠.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시부모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자신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계십니까? 조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성을 하고 계십니까? 조명자는 당황했습니다. 현우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법을 어긴 것이 잘못이었어요. 그뿐입니까? 현우의 추궁에 조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현우는 이번 재판에서 시부모들에게 가능한 한무거운 형량을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 받았던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재판이 휴정에 들어가자 현우는 판사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되자 현우는 책상에 주저앉았죠. 20년 만에 시부모를 만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현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미령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미령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현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8살의 현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자의 표정은 차가웠죠.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조명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현우가 일부러 병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제발 말씀을 조심하세요. 아이가 듣고 있어요. 미령이 남편을 감쌌지만 조명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조명자에게는 손자의 건강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조명자였죠.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고. 조명자는 체면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집안이라고 자부했는데 손자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거든요. 당장 친정으로 가. 그런 아이 우리 집에서 못 봐. 조명자의 선언에 성호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내 뒤에서만 살아온 성호에게는 반대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 현우는 우리 손자예요. 손자가 뭐 어때? 집안 망신시키는 애를 어떻게 키워? 조명자는 8살 아이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그런 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신 때문에 엄마가 쫓겨나는 것도 말이죠. 그날 밤 현우는 미령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아이야? 미령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넌 엄마의 자랑이야. 그럼 왜 할머니가 우리를 쫓아내요? 할머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야. 하지만 8살 현우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이 잘못이라는 건지, 가족이 왜 자신들을 버리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현우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커서 꼭 할머니한테 복수할 거야. 8살 아이의 마음에 복수심이 자리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던 날, 현우는 시아버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쁜 아이 아니에요. 성호는 현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우와 미령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상태여서 갈 곳이 없었죠.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령은 현우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에는 청소 일을,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미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텼거든요. 현우는 어머니가 밤늦게 돌아와서 퉁퉁 부은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프지? 엄마가 주물러 줄게. 미령의 손은 하루 종일 일해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죠. 엄마도 아프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어디 있니? 엄마가 낫게 해줄게. 미령은 아들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연탄비가 부족해서 방이 춥기 일쑤였고 현우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조금만 참아, 현우야. 엄마가 내일 연탄 사올게. 미령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책가방과 학용품을 사줄 여유가 없어서 미령은 중고품을 사서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새 가방인데 우리 현우 가방이 더 예뻐. 엄마가 정성껏 닦아준 거잖아. 미령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신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5년간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미령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그것이 미령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3세의 현우는 홀로 남겨졌죠. 현우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버린 시부모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엄마, 제가 우리를 버린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드릴게요. 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현우는 아내 소영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했지만 걱정이 되었죠.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판사로서의 공정성을 잃으면 안 돼. 알고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아. 소영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어. 다음 날 소영은 우연히 동네 헌책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조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호기심이 생긴 소영은 일기장을 사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본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1995년 3월 15일. 오늘 현우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시댁 어른들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 소영은 일기를 읽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명자가 현우를 내보낸 것이 자신의 의지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집안 망신이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시아버지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협박하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995년 4월 20일.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보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런 돈은 받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 마음이 아프다. 1996년 8월 10일.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소영은 일기를 읽으며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자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997년 12월 25일. 성탄절인데 현우는 뭘 하고 있을까? 선물도 하나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가 되었다. 2000년 12월 25일. 현우가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가 키웠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일기에는 조명자가 지속적으로 현우의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2005년 6월 15일. 현우가 법대에 합격했다. 장학금도 받았다고 한다. 며느리 혼자 키운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가 보다. 2008년 10월 3일. 현우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쁘다. 하지만 이제 더욱 멀어진 것 같아 슬프다. 일기에는 조명자가 20년간 현우의 모든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를 통해서 말이죠. 소영은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3월 1일. 며느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조명자는 미령의 죽음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니. 내 잘못이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2015년 10월 20일. 현우가 판사가 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소영은 남편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걸 봐.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어. 현우는 일기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시댁 어른들의 강요였다고? 그럼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건가?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조명자만 미워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일기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현우 아들 준혁이 생각이 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손자인데 얼마나 예쁠까. 할머니가 안아보고 싶다.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다. 올해는 현우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후회만 하며 살아야 할까? 조명자는 20년간 현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인데 우리 가족의 광복은 언제 올까? 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악의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현우는 일기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간 품어온 분노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고생하다 돌아가신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래, 그건 맞아. 하지만 복수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어. 현우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올해도 현우를 보지 못했다. 내년에는 용기를 내서 찾아가 볼까? 아니면 너무 늦었을까? 손자에게 할머니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알려주고 싶다. 조명자는 죽기 전까지도 현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명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어떤 게? 할머니를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소영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재판에서 현우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죠. 피고인 조명자 씨, 20년 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명자는 당황했습니다. 20년 전이라고 하시면 손자를 친정으로 보낸 일 말입니다. 조명자는 현우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조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집안 체면에 먹칠한다고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또 하시는군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처럼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판사님, 정말 시댁에서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조명자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그때 더 강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성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후회였죠. 아내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매일 울었거든요. 현우는 성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왜 그 후에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면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성우의 대답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 나름대로는 가족을 생각한 것이었거든요.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20년간 현우 판사님의 소식을 계속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현우는 증거를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중학교 성적표, 대학 입학기사, 사법고시, 합격 소식 등이 모두 스크랩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구한 겁니까? 조명자가 대답했습니다. 현우 친구 어머니들한테 부탁해서 소식을 알아봤어요. 신문에 나온 기사도 모두 모았고요. 현우는 시부모들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멀리서 지켜봤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현우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졸업식 때도 갔었어요. 너무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조명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들이 생각보다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죠. 휴정 시간에 현우는 조명자와 성우를 따로 만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조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 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미안하다, 현우야. 그때 더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현우는 시부모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원망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조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돈도 보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계속 보내려고 했었어요.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하려던 마음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날 밤 현우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죠. 현우는 어머니가 복수보다는 용서를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어머니였거든요. 엄마도 시부모님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슬퍼하셨을 뿐이잖아요. 현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현우야,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성우가 현우를 찾아왔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서 성우는 현우와 마주 앉았죠. 현우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하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 내가 더 강했어야 했다. 며느리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너를 내보내라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야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할아버지. 현우도 성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정말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시집살이가 워낙 힘들었거든. 성호는 2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시댁에서는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했어. 너희 엄마가 너를 낳고 나서도 계속 그랬지. 현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병에 걸리니까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시댁 어른들의 압박이었다는 것이죠. 할머니는 견디지 못했어.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 성호는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시아버지는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협박하고 할머니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 그래서 우리를 내보낸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 후에 정말 후회했어. 매일 울었어. 너희들 사진을 보면서 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너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멀리서 지켜봤어. 할머니와 함께 말이야. 현우는 놀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중학교 졸업식 때도 갔었어. 너무 자랑스러웠어. 성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대에 합격했을 때, 판사가 되었을 때, 모든 소식을 알고 있었어.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면목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면 너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어. 성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 엄마 장례식에도 갔었어. 멀리서 지켜봤지만 정말 미안했어. 현우는 성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시부모가 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하셨던 거예요? 정말이야.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말이야. 성호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현우는 성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후회와 미안함이 진짜였다는 것을 말이죠. 할아버지, 저도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원망했거든요. 당연해.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할아버지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현우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많이 아프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셔. 성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일 너 얘기를 하셔. 현우가 나를 용서해 줄까 하면서 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판사가 된 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셔. 현우는 조명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네, 할아버지.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봐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20년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우리 준혁이한테 할아버지가 있다고 말해도 될까요? 성호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증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죠. 정말 괜찮겠니? 네, 할아버지. 가족이니까요. 최종 재판일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고민 끝에 판결을 준비했죠.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판사석에 앉아 조명자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시부모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우의 판결을 기다렸죠. 피고인 조명자, 이성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조명자와 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순간의 분노로 저지른 일입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부모들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조명자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성호에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거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우는 특별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현우의 말에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명자와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현우의 말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재판이 끝나고 조명자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조명자는 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현우는 조명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 시작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봐요. 성호도 다가와서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정말 고마워. 용서해줘서 말이야. 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준혁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에요. 준혁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3개월 후, 현우의 집에서는 준혁이의 9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조명자와 성호도 초대받았죠. 8살 준혁이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케이크같이 잘라요. 조명자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혁이 할머니가 정말 사랑해. 성호도 손자와 놀아주며 행복해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죠.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일이죠. 소영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조명자가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했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만 보면 돼요. 6개월 후 추석이었습니다. 현우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죠. 조명자와 성호는 봉사활동을 성실히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용서를 배웠어요. 복수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바람이 부는 것이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조명자가 며느리 영정 앞에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용서해줘. 성우도 함께 절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현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고마워. 그날 저녁 준혁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이제야 오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조명자가 손자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준혁이 곁에 있을게. 성우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준혁이를 많이 사랑해.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야.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가족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이해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